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 곧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감히 한국의 똑똑한 기술자들을 지금 21세기 2025년의 과거 노예처럼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한국이 설마 미국을 등질 리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미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녁 9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사 프로그램에 하버드 역사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건드려서는 안 됐습니다. 현직 하버드 교수가 전한 한국인의 힘,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에던 말로우입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평생을 책 속에서 살아온 학자이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강연을 다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도움 없이는 굴러가지 못하는 늘 뒤따라오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요. 젊은 시절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때부터 한국은 언제나 전쟁과 가난, 그리고 미국의 원조에 기대어 겨우겨우 살아가는 국가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2세가 된 지금까지도 저는 그 생각을 크게 바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도 결국 미국과 서구의 도움 덕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휴대전화, 자동차, 심지어 음악과 드라마까지도 미국이 먼저 틀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한국이 따라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 제가 한국을 바라볼 때 품었던 시선에는 늘 깔보는 듯한 태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CNN 맨해튼 스튜디오에 와 있는 이유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건 때문입니다. 뉴스는 하루 종일 이 사건을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늘 사소한 오해와 충돌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조용히 봉합되곤 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언제나 같은 각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미국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한참을 밀고 당기다가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주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패턴 말입니다. 대기실 안에서 저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제 출연 멘트를 연습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습관처럼 이런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이요? 아직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죠. 경제도 결국 미국 시장 없이는 돌아가지 않잖습니까? 그 말이 방 안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순간 저 스스로도 약간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학문적 권위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제 목소리에는 언제나 단정적인 어조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말하는 것이 곧 진실이고 다른 해석은 존재할 수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세련된 하버드 교수의 이미지였습니다. 맞춤형 네이비 정장은 마른 체격에 딱 맞아떨어졌고 소금 후추빛 수염과 철퇴 안경은 저를 권위 있는 학자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형과 달리 제 속은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다루게 될 한국 관련 사건이 단순히 이민법 문제에 머물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겠지요. 대기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속보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강력 반발, 대규모 투자 철회 움직임, 미국-한국 갈등 심화. 하지만 저는 무심하게 화면을 흘려보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분석 틀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한국은 늘 미국의 그늘에 있는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 개인사가 평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문적 성공은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실패를 맛봤습니다. 이혼 이후 제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게 자리 잡았고 학문만이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CNN 출연 역시 저에게는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제 오랜 믿음을 다시 한번 설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복도 끝에서 저를 부르러 온 제작 조수의 얼굴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습니다. 스튜디오 B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뭔가 훨씬 더 긴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스튜디오 쪽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CNN의 화려한 벽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벽에는 과거 역사적인 방송 장면들이 사진으로 걸려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손에 자료를 들고 뛰어다녔고 앵커들은 이어폰으로 막판 업데이트를 받으며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자신감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무대에서 토론을 했고 한 번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저 또 하나의 학문적 해석을 내놓으면 될 일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오만한 확신은 이번 사건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스튜디오 문이 열리자 눈부신 조명이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저의 오래된 세계관을 정면으로 비추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보게 될 것, 그리고 듣게 될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믿어온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감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에던 말로 교수는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확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질 방송과 사건들은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말론 교수는 대기실의 잔잔한 공기를 뒤로 한 채 스튜디오 B로 발을 옮기는 순간 마치 도서관에서 갑자기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천장 위 LED 조명들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작은 그림자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 모든 모퉁이를 밝히고 있었죠. 그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는 어떤 가식도 어떤 미세한 망설임도 숨을 곳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스튜디오 특유의 냄새도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메이크업 파우더 향과 과열된 전자기기에서 풍겨나오는 오존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귀를 간지럽히는 듯한 카메라 엔진의 미세한 윙거림이 스튜디오 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스며드는 듯했지요. 이 익숙한 공간이 오늘은 유난히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미국 전역 뉴스의 상징 같은 인물 메리 앤드류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조차도 그녀 앞에서는 방어적으로 굴 수밖에 없었던 날카로운 질문의 대가.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철처럼 단단한 눈빛과 상대의 숨은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본능은 여전히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뒤로 단정히 묶은 젓갈색 머리카락과 강인한 기운을 풍기는 회색 정장은 오늘 밤 이 자리가 결코 가벼운 토론 자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직 따뜻하게 남아있는 가죽의 온도가 그의 긴장을 더 선명히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차갑게 유지되는 에어컨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손바닥은 끈적하게 젖어갔습니다. 조정실 너머로 보이는 제작진들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여러 개의 모니터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속보가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요동치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인터뷰 전 가벼운 농담이나 미소가 오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앤드류스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큰 사건을 감지한 기자 특유의 본능이 서려 있었고 말론은 그것을 본 순간부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론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의 정적을 갈라놓았습니다. 조지아에서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구금된 사건. 단순한 이민 문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원래 쉬운 서두였어야 했습니다. 말론이 수백 건도 넘게 경험해온 방송의 첫 질문. 익숙한 대본 속 첫 장면 말이지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앤드류스의 날카로운 억양, 조정실 스태프들이 숨을 죽인 듯 바라보는 시선. 화면 가득 쏟아지는 속보 자막이 모두 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가 30년간 만들어온 틀에 들어맞지 않는 전혀 다른 종류의 현실이라는 신호 말입니다. 그는 무심히 의자를 고쳐 앉으려다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수많은 방송 출연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목이 타들어가듯 바짝 말랐고 결코 의존하지 않던 텔레프롬프터를 흘끗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말로는 낯선 공포를 느꼈습니다. 짧은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시청자들에게 그의 흔들림을 고스란히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조심스러움이 묻어나왔습니다. 글쎄요. 메리,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런 긴장은 대개 외교적 절차나 경제 협상을 통해 조용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도 결국. 그러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앤드류스가 날카롭게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뒤쪽 모니터를 가리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삼성 500억 달러 규모의 조지아 투자를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말론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논점들은 스튜디오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그의 교과서 속 세계관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은 언제까지나 미국의 보조자, 의존적인 동맹국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단 한 번의 기업 결정이 미국주 전체를 흔들고 있었고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얼음물에 던져진 듯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권위가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 덕분에 성장한 나라라는 오래된 틀은 더 이상 아무 설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스는 그의 동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놀라신 것 같군요. 하지만 현대 경제 강국이라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녀의 질문은 칼날처럼 직설적이었고 말론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현대 경제 강국. 그녀의 말이 그의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만하게 가르쳐온 강의실 속의 한국은 교실, 칠판 속 분필가루처럼 흔적도 없이 흩날려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의 미국 내 수십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전면 중단, LG의 수천 명, 고용 파트너십 재검토, SK그룹 긴급 비상 이사회 소집. 각 헤드라인은 그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못이 되어 가슴 깊이 박혀갔습니다. 하지만 말론을 진정으로 두렵게 만든 건 경제적 손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자각에 휩싸였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권위자로 만들어주었던 연구와 논문, 대학 강의들이 사실은 낡은 창문 틀에 불과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창문 너머에 펼쳐진 실제 세계를 그는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앤드류스가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사이 말론은 마음 깊숙이 무너져 내리는 균열을 느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그 빛 속에서 이제 그는 스스로의 무지를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는 앞으로 그를 어디로 끌고 갈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은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벽이 점점 좁혀져 오는 듯한 분위기였죠. 수많은 보고서와 긴급 브리핑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무실 안에 앉아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그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평화롭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잔뜩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레돌루트 데스크라 불리는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해온 역사적인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참을성 없이 책상 위를 두드리고 있었죠. 그 손놀림은 단순한 초조함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확신을 스스로 다짐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경제 고문들과 장관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대통령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극기라고 표시된 빨간색 폴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반도체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 배터리 기술의 혁신,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와 군사 장비, 심지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시선은 자료가 아닌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뉴스 속 패널들이 떠드는 말에서 더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주는 경제적 반발이 과연 실제 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보여주기식 제스처인지 논쟁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불확실한 말들은 오히려 대통령의 편견을 강화시켰습니다. 한국은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거야. 트럼프는 손짓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늘 그래왔던 특유의 무시하는 어투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 곳곳에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취소되며 경제적 충격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단지 성가신 잡음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세계관은 부동산 사업가 시절부터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협상에서는 힘을 가진 쪽이 항상 승리한다는 단순한 계산법. 그래서 국제관계도 마치 건물 임대 계약처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그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세입자에 불과하고, 미국은 건물 전체를 소유한 집주인이라는 생각이었죠.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똑같아.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면 결국 굴복할 거야. 무역 제재 몇 개 걸고 투자에 압력 좀 넣으면 바로 기어올 거다. 하지만 그의 말에 앉아 있던 경제팀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많은 브리핑에서 이미 설명했듯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재무장관은 미국 제조업 곳곳이 한국의 기술과 자재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수차례 강조했지만 대통령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무부 관리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수십만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그런 세세한 데이터는 텔레비전 뉴스처럼 단단한 구호가 되지 못했기에 트럼프의 관심밖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을 존중해. 트럼프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객이고 그들이 판매자야. 고객이 판매자에게 고개 숙이는 법은 없어. 그의 어투는 마치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듯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초강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국 시장에 기대어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었고 세계 어디로든 수출과 투자를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의 다이어트 콜라 옆에 놓인 보고서들 속에서만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마치 장식품처럼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채 묵묵히 놓여 있을 뿐이었죠. 트럼프는 직감과 확신을 더 신뢰했고 그 확신은 오히려 나라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며 집무실의 카펫 위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대통령 대변인이 언론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경한 경제적 조치에 대한 미국의 공식 대응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명서는 미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선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워싱턴이 얼마나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외국이든 그들의 현재 감정이 어떻든 경제적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대통령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성명서를 들었을 때 그 울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선전포고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새로운 교전 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은 여전히 과거의 방정식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국과 한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죠. 한국의 진짜 힘이 드러나다. 백악관의 성명 발표가 전해진 직후 미국의 주요 방송국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CNN 스튜디오는 마치 전쟁 지휘소처럼 분주해졌습니다. 텔레프롬프터에 뜨는 글자들은 실시간으로 수정되고 있었고 뉴스 제작진들은 쉴 새 없이 헤드셋으로 지시를 주고받으며 상황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속보 알림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우며 차례로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은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질서정연하게 쏟아졌고 그 파장은 보는 이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스튜디오 안 말론 교수는 의자에 몸을 묶인 듯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학문적 권위와 확신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죠. 화면에 번쩍이는 로고들이 그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삼성의 푸른빛, 현대의 은빛 H, LG의 붉은 원. 그 단순한 로고들이 단순한 기업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 나아가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천억 달러, 30만 개의 미국 일자리. 화면 아래 자막으로 뜨는 숫자들은 무겁게 가슴을 내려앉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디트로이트에 이르는 공급망이 한국의 결단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말론 교수는 목이 바짝 타올랐습니다.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지만 땀방울은 셔츠 깃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의 전공은 아시아 경제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강의했던 분야, 수많은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까지 했던 전문가였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기존의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진적인 외교적 대화도 아니었고 단순한 무역 갈등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준비 끝에 한국 전체가 하나 되어 실행하는 경제적 전쟁이었습니다. 옆자리 뉴스 진행자 메리 앤드류스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회색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미국 정치인들조차 그녀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리곤 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반짝이며 은은한 후광처럼 퍼져나갔지만 그 빛은 오히려 그녀의 집요한 태도를 더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시청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단순한 기업들의 대응입니까? 아니면 국가 차원의 계획입니까? 질문은 공기 속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말로는 답을 해야 했지만 쉽게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가르쳐온 수많은 이론과 논문, 연구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한국을 설명할 때 유교적 질서, 미국 경제 의존, 문화적 수능 같은 익숙한 틀에 기대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기억 속에서 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맞서 싸우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 IMF 외환위기 당시 금반지와 결혼반지를 내놓으며 나라를 살리려 했던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던 한국인들의 역사.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눈앞의 현실과 겹쳐졌습니다. 말론 교수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 그에게 있어 절벽에서 발을 떼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학문적 권위라는 안전한 땅을 떠나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진실을 향해 뛰어드는 순간이었죠.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통합적인 대응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 국민들의 집단적인 기억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일제강점기, IMF 위기 그때처럼 한국은 다시 한번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스튜디오 모니터 속속고는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한국 은행들이 미국 투자를 동결한다는 소식, 한국 기업들이 오랜 시간 협상해온 계약들을 단번에 취소한다는 보도, 그리고 문화학술 교류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전격적으로 철수한다는 뉴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조치가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마치 외과의사가 병든 조직을 잘라내듯 정확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론 교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말은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기업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한국 전체가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예전의 규칙은 통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속보가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층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죠. CNN 스튜디오의 공기는 마치 강의실과도 같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말문이 막혀 버리던 말론 교수가 이제는 마치 오랜 세월 숨겨온 지혜의 문을 연 듯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깨달음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흐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평생 학문 속에서 찾지 못했던 진짜 답을 처음으로 발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뜨거운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리, 제가 오늘 깨달은 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한국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아온 방식 그 자체예요. 그의 목소리가 낮지만 힘차게 울려 퍼지자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고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신용을 동결하고 문화기관들까지 협력 사업을 중단한다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소식들은 더 이상 기업들의 결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악보에 맞춰 움직이는 오케스트라 같았고 오래전부터 준비된 교향곡처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론 교수는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590년대 임진왜란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일본군이 압도적인 무기로 조선을 침략했을 때 저항한 건 단순히 왕실 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이 밭을 버리고 의병이 되었고
상인들이 무역망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불교 승려들마저 산사를 내려와 저항 조직을 꾸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던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금 한국이 선택한 대응을 설명해주는 과거의 교과서를 꺼내어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레 당시의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칼과 창 대신 오늘날에는 반도체와 금융, 문화와 기술이 무기가 되어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또 다른 장면을 꺼냈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빛 독촉의 나라가 무너져 가던 시절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주부들은 결혼반지를 팔았고 학생들은 점심값을 아껴 모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동전 하나하나를 내놓았죠. 그 작은 힘들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던 겁니다. 메리 앤드류스 진행자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을 던지던 날카로운 기자의 표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한 사람의 청중처럼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반응도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이해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론 교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1919년 30.1운동을 보십시오. 그날 누가 중앙에서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본능이었고 하나의 유전자처럼 이어져 온 단결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가진 것 하나 없는 피난민들이 서로 쌀 한 줌, 옷 한 벌을 나눠주며 살아남았습니다. IMF 위기 때는 수많은 시민들이 결혼반지와 집안의 갑옷까지 내놓으며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살아남는다는 집단적 기억이 작동한 것입니다. 잠시 말을 멈춘 교수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 힘은 큰 역사적 순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도 살아 있습니다. 매년 온 마을이 함께 모여 겨울을 나기 위한 김장을 담그는 전통, 직장에서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하는 문화, 심지어는 K-팝 그룹의 성공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조화를 위해 맞춰 나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비밀 무기입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압박, 굴곡진 현대사를 겪으면서도 한국이 결코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결의 DNA였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혼자서 거대한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영웅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랑하지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함께 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민족이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그 힘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화면에는 또 다른 긴급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주요 주식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프가 급락선을 그리며 붉은색으로 물들자 스튜디오 안의 공기는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론 교수는 그 화면을 가리키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단결은 문화적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예언 같았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고르듯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지며 앞으로의 전개가 더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송 코너 카운트다운이 스튜디오 모니터 위에 나타났습니다. 시계의 째깍거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에던 말론 교수를 그의 경력과 세상에서의 위치를 재정립하게 할 순간을 알려주는 심판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만들어내던 안정적 세계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흔들림 속에서 말론은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를 지켜주던 직업적 갑옷, 즉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권위와 전문성의 방패는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준비된 토론 포인트를 전달하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믿음과 고정관념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들어서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켜보는 학생처럼 겸손하게 서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지적 자존심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의 손이 곡선형 뉴스 데스크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강조하거나 설명하려는 몸짓은 없었습니다. 단지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재구성을 지켜보며 순간의 현실이 그를 붙잡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에는 한국의 경제적 공세와 관련된 속보가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기술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깨닫고 혼란에 빠졌고, 한국 기업들은 수십만 명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할 예정이던 프로젝트를 취소하며 실업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들은 서울 회의실에서 내려진 기업 결정들을 분석하며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 통합이 얼마나 쉽게 풀릴 수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천천히 카메라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메리, 시청자 여러분께 완전히 솔직해야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리는 권위가 아니라 진정한 연약함과 인간적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 한국 전문가라고 여기 왔습니다. 수십 년간 전통적 외교 관계와 경제적 의존성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고백은 스튜디오 공기 속에 무겁게 매달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대학원생들에게 한국은 의존적인 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원히 미국의 그늘에서 움직이며 우리의 군사적 보호와 경제적 파트너십에 감사할 줄 아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그건 편안한 고정관념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문명 중 하나를 기술 수출과 팝음악에 대한 이해로 축소시켰던 겁니다. 5천년의 문화적 진화를 마치 외교 정책의 각주처럼 다뤘던 겁니다. 스튜디오 화면 하단에는 미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속보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은행들이 신용한도를 동결하고 몇 년간의 협상 끝에 준비된 연구 협력들을 취소하며 수십 년간 운영되던 교환 프로그램에서 한국 문화기관들이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헤드라인 하나하나가 미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겨온 다정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필요한 것은 단지 존중뿐이었습니다. 말론 교수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절망에서 행동하거나 경제적 연극을 통해 관심을 끌려는 작은 나라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한국은 정교하고 통합된 전략을 가지고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들, 의존적이라는 착각, 약하다는 오해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존중을 요구하며 그 요구를 강제할 힘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수많은 미국 시청자들이 눈으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말론 자신은 이제 전문가가 아닌 학생처럼 배우는 자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이해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계산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민족이 수세기 동안 집단적 행동의 기술을 완성해왔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세계의 질서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진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카메라가 촬영을 멈추기 전 말론 교수는 화면 너머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겸손하지만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만한 전문가에서 벗어나 세상의 변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학생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주목하지 않았던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배우고 깨달은 자로서 한국과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스튜디오 안팎의 공기 속에 잔잔하지만 강력하게 퍼졌습니다. 말론 교수의 마지막 고백은 끝맺음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와 겸손, 그리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성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문가였던 자가 스스로 학생이 되는 순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교훈과 감동이 생겨났습니다. CNN 스튜디오의 조명 아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한 인간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시 한국인의 위대한 DNA 세계 어디에서도 빛납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